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원판, 블랭크 마스크라는 핵심 소재를 국산 제품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국내 기업 SNS테크가 만든 극자외선, 즉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삼성의 최종 평가 막바지 단계고 이르면은 2분기부터 실제 공정에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건 단순히 수많은 부품 중 하나를 바꾸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 부품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호야와 AGC라는 두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독점 시장이었죠. 그런 철옹성과도 같던 공급망에 삼성이 스스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수십 년간 문제없이 잘 써오던 일본 제품을 이제 와서 굳이 국산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결정이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나 원가 절감 차원의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이 결정의 뿌리를 찾아가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한국 경제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바로 그 해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을 향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 3가지, 바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정조준한 그야말로 공급망 공격이었죠. 당시 언론에서는 연일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보도했고 기업들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일부 품목은 국산화에 성공하며 급한 불을 껐죠.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핵심 소재 공급망이 다른 나라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언제든 다시 목줄을 잡힐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2019년의 망령이 2026년 오늘 삼성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위기감, 그때의 절박함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죠.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던 이 UV 블랭크 마스크는 바로 그 불안감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은 반도체 전쟁의 서막을 연 핵심 부품, 블랭크 마스크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2019년의 아픈 기억을 딛고 삼성이 던지는 이 국산화라는 승부수는 과연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구원할 현명한 도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이 블랭크 마스크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도체 회로를 새기기 전의 원판입니다. 미술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캔버스가 필요하죠? 블랭크 마스크가 바로 그 최고급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은 이 캔버스 위에 아주 정교한 회로라는 그림을 그려넣고 그걸 그대로 실리콘 웨이퍼라는 종이에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비싼 걸까요? EUV, 즉 극자외선 공정은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만 배는 얇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죠. 당연히 캔버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화르곤, RF 공정과는 근본적으로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빛이 캔버스를 통과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EUV는 빛의 파장이 너무 짧아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빛을 반사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마치 거울을 이용해 빛을 반사시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과 같죠. 바로 이 반사 방식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 특별한 거울, 즉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두 물질을 원자 단위로 아주 얇게 무려 40상 이상을 번갈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80개가 넘는 얇은 막을 한 치에 오차도 없이 쌓아 올려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 정확하게 반사시키는 완벽한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이라도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함은 그대로 엄청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EUV 블랭크 마스크는 결함 제로에 가까운 완벽함을 요구받습니다. 이러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D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EUV 블랭크 마스크는 장당 수천만에서 1억 사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시장을 지금까지 단 2개의 일본 기업, 바로 호야와 AGC가 사실상 독점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호야가 약 70%로 1위 AGC가 그 뒤를 잇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 비싼 캔버스를 전량 일본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반도체 경쟁에 명운이 걸린 초미세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를 그것도 100%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2019년에 악몽을 겪은 삼성에게 이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대한 리스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 비싼 도박, 즉 국산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일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이 이 비싼 1억짜리 캔버스를 국산으로 바꾸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특정 국가, 특정 기업에 100%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절박하고 또 치밀하게 계산된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긋지긋한 일본 리스크라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끝내기 위함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삼성에게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당시 불화수소 같은 품목들은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펼쳐서 국산화하거나 벨기에 등 다른 나라에서 대체 공급망을 찾아내며 위기를 넘겼죠. 하지만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박힌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UV 블랭크 마스크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었고 일본의 호야와 AGC 외에는 대안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무기를 다 갖췄는데 총알은 적국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장군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언제 다시 일본이 이 총알 공급을 끊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삼성의 목에 걸린 칼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이후 다른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EUV 블랭크 마스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약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2019년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삼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미래 반도체 패권이 걸린 2나노 이하 차세대 공정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삼성과 TSMC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2나노 공정에 양산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속도와 수율입니다. 누가 더 빨리 안정적인 수율로 칩을 만들어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핵심 소재를 내재화하는 것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새로운 칩을 설계할 때마다 미세하게 다른 특성의 캔버스, 즉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이걸 일본의 호야에 주문하고 배송받고 테스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국내에 SNS 테크라는 파트너가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블랭크 마스크를 즉시 공급받고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건 마치 세계적인 화가가 자신만의 물감과 캔버스를 만드는 공방을 바로 옆에 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수율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과정이 짧고 안정적일수록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소재의 특성을 속속들이 알수록 불량률을 잡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돈 문제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 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일본의 호야와 AGC가 90% 이상을 장악한 사실상의 과점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파는 사람, 즉 공급사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삼성 같은 구매자는 가격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것 안 사면 당신들 반도체 못 만들 텐데? 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SNS 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시작은 미미해서 전체 물량의 10%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삼성은 일본 기업과의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면 우리는 국산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지렛대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결국 삼성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일본산을 국산으로 바꾸는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며 현실적인 비용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이것은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삼성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길일까요?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해온 일본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고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냉정한 현실과 숨겨진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빛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첫째, 비용 효율성이라는 거대한 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오직 블랭크 마스크라는 한 우물만 파온 일본의 호야나 AGC 같은 기업들을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이뤘습니다. 이건 마치 수십 년 전통의 국밥 맛집 같은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저렴하게 좋은 재료를 구하는 법, 가장 효율적으로 육수를 내는 법을 터득해서 다른 가게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최고의 맛을 내는 거죠. 반도체에서는 이걸 수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결함 없는 완벽한 제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는 거죠.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데이터를 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 수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는 국내 기업이 단기간에 그 수율을 따라잡는 게 가능할까요? 초기에는 수율이 낮아 생산 단가가 일본 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즉, 국산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려다 되려 더 비싼 부품을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기술 격차의 문제입니다. 국내 기업인 SNS 테크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을 90% 이상 지배해온 호야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과연 모든 면에서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성능 차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99.9%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 실패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며 데이터를 쌓아온 일본 기업들의 숨겨진 노하우와 기술적 깊이를 과연 단숨에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이제 막 F1 경기에 데뷔한 신인 드라이버가 수십 년간 트랙을 지배해온 챔피언과 바로 경쟁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은 출중하지만 경험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삼성의 보수적인 도입 전략의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본 의존 탈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지만 실제 삼성의 계획은 훨씬 더 신중하고 점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라인에 국산 제품을 적용하는 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전체 사용량의 극히 일부, 예를 들어 5%에서 10% 미만의 물량을, 그것도 가장 민감한 최신 공정이 아닌 일부 레거시 공정이나 테스트 라인에 먼저 적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데이터를 쌓으며 안정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후에야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겠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국산화나 일본 의존 탈피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일본 기업을 압박할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국산화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글로벌 분업의 이점을 해치고 우리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완전한 자립보다 안정적으로 여러 공급처를 확보하는 다변화 전략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1위 TSMC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EUV 블랭크 마스크의 90% 이상을 일본의 호야와 AGC에 의존하고 있는 삼성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삼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이 어떻게든 우리 집 마당에 직접 우물을 파겠다는 수직 계열화에 가깝다면 TSMC의 전략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수평적 다변화에 가깝습니다. TSMC의 전략, 글로벌 멀티소싱은 단순히 공급처를 여러 개로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그들은 완전 국산화라는 구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하나, 전 세계 최고의 기술과 부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독일 기업이든 상관하지 않죠. 실제로 TSMC는 일본의 호야와 AGC의 가장 큰 고객으로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3, 제4의 잠재적 공급 업체들을 끊임없이 물색하고 테스트하며 경쟁을 유도합니다. 이건 마치 단골 식당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맛집 리스트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면서 식당들끼리 더 좋은 맛과 서비스를 내놓도록 경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TSMC는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 아예 공급망을 하나의 팀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지분 투자와 공동 R&D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SMC는 미래에 중요해질 것 같은 기술을 가진 작은 소재나 장비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함께 성장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으로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고 TSMC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혹은 가장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공동 R&D는 더욱 강력합니다. TSMC는 아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호야 같은 공급사들을 자신들의 연구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2년 뒤에 이런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의 캔버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공급사는 TSMC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어 개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고 TSMC는 자신들의 공정에 100% 최적화된 재료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두 회사의 태생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TV, 메모리 반도체 등 완제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어 수직 계열화하는 DNA가 강하죠. 하지만 TSMC는 오직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고객은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팹리스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우리가 모든 걸 최고로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전 세계 최고들을 묶어서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생존 전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국산화 전략은 성공할 경우 외부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가졌지만 초기 비용이 막대하고 기술 고립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수평적 다변화 전략은 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고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미래의 공급망 전쟁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하나의 강력한 주먹이 이길까요? 아니면 유연한 그물망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싸움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이며 이들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각국의 정부와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 총력전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정부는 소부장 분야 연구개발에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며 기술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둘째,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소부장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면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고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아예 국가대표 선수촌을 만들었습니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단지처럼 특정 지역을 소부장 산업의 핵심 기지로 지정하고 그 안에 연구시설, 생산시설, 인력까지 모두 집적시켜 시너지를 내도록 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노력 덕분에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졌고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소부장 2.0으로 불리는 2차 기본 계획은 이제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갈 차세대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부품을 선점하는 등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미래 시장의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뛰어난 전략가와 함께 현장에서 뛰는 병사들의 완벽한 호흡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와 SNS텍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빛을 발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런 부품 만들어 와 라고 주문하는 단순한 갑을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SNS텍의 기술 잠재력을 높게 보고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미래로 갈 파트너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배를 탄 협력 파트너가 된 거죠. 이런 형태의 협력은 단순히 돈만 넣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요기업의 엔지니어들과 공급사 연구진이 더 촘촘하게 맞물려 사양을 조율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대기업은 양산 관점의 기준과 검증 노하우를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은 쌓아온 기술로 화답하는 구조죠.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레이싱팀이 타이어 회사, 엔진 회사와 한 팀이 되어 오직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별 기업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판을 깔고 전략을 짜면 삼성이란 거대 기업이 자본과 시장이라는 운동장을 제공하고 SNS텍 같은 기술 기업이 그 위에서 역량을 펼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명운이 걸린 팀플레이이자 총력전인 셈입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독립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되고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새로운 시대에 기업과 국가가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투자 인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숫자로 증명되는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2026년 약 3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에는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6%가 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SNS 테크 같은 국내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확실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에는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 즉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줄 강력한 성벽을 누가 더 잘 쌓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해자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당연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입니다. 둘째는 삼성과 SNS테크의 관계처럼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단단해진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정부의 소부장 정책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정책과의 방향성 일치입니다. 이 세 가지 해자를 모두 가진 기업은 외부의 어떤 지정학적 파도가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성을 갖게 될 겁니다. 삼성의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는 바로 이 강력한 성을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종목이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전쟁 속에서 누가 가장 깊은 해자를 파고 가장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 바이오, AI 등 모든 첨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투자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